내 인생이 다 끝났어! 나 혼자만 당할 순 없어! 도연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절규했다. 백구가 정희를 보호하려 도연에게 뛰어들자 백구야. 정희가 목 놓아 울었다. 이 놈의 개가! 도연이 몽둥이로 백구를 내려치려는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손 들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도연을 보며 정희는 오열했다. 드디어.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겐 값진 선물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청주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마당 한켠에서 13살 된 믹스견 백구가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석이 기르던 개였죠. 주인을 잃은 후 63세 이정희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정희의 든든한 동반자였죠. 특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마저 먼저 보낸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왔어요. 오후 6시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인 수진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였고 2년 전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신혼부부가 친정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정희로서는 외롭지 않아 좋았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 학교에서 힘들지 않았지?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시험 감독이라 편했어요. 수진 뒤로 38살 사위 박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인 도연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잃지 않았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처음 수진이 데려왔을 때는 정희도 만족스러워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셨죠? 도연의 인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격식을 차린 듯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였죠. 평소에는 누가 와도 반갑게 맞이하던 백구였는데 말입니다. 크르르르. 백구는 털을 곤두세우며 도연을 향해 경계심 가득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침입자를 본 것처럼 말이죠. 뒷다리로 서서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 사이로 노란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어머, 백구야. 왜 그러니? 정희가 황급히 달려가 백구를 안아들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도연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도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런, 미안합니다. 바닥이 더러워졌네요. 정희가 사과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냄새가 나나 봅니다. 회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어조였죠. 사과하는 말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백구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원래 사람을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택배 아저씨나 가스 검침원,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던 녀석이었는데 유독 도연에게만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백구가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 봐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백구가 너만 보면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니까요. 별 의미 없을 겁니다. 별 의미 없다니요? 백구의 반응은 명백히 두려움과 경계심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백구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도연을 계속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밥상 주위를 맴돌며 음식을 달라고 애교를 부렸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희가 밥을 주려고 해도 평소와 달리 잘 먹지 않더군요. 계속 도연 쪽을 경계하느라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전만 못해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백구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건강했거든요. 게다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리는 없었죠. 그런데 엄마,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실버타운 같은 데도 요즘 시설이 참 좋아졌대요.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엄마 같으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집은 너무 크고 계단도 있고 나중에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이 집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걸 떠나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것도 친딸이 아니라 사위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엄마,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어서요. 이 집에서 아이 키우기엔 너무 크고. 수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이 계획이라니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정희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도연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정희는 백구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여름밤 공기가 시원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을 계속 신경 쓰며 으르렁거렸거든요. 백구야, 너 왜 도연이를 그렇게 싫어하니?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고 본능적인 감각도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걔가 더 낫다더니. 정희의 마음속에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 집 안에서 수진과 도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밤 공기에 선명하게 전해졌죠. 여보, 엄마한테 그 얘기 언제 꺼낼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알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특히 그 개가 계속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의심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백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식들의 사생활을 엿듣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백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반응과 아이들의 수상한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백구도 평소와 달리 뒤척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죠. 새벽녘 정희는 문득 1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민석이 기르던 백구였는데 주인을 잃은 후 정희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죠. 혹시 백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개들은 사람이 모르는 것도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마당에는 달빛만이 쓸쓸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서 백구가 도연의 차를 향해 작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차에서 위험한 냄새라도 나는 듯이 말이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백구의 반응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에도 백구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도연이 출근하려고 나서자 백구는 또다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심지어 도연의 차 주변을 돌며 킁킁거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정희가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계속해서 지저댔죠. 네가 나 대신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냐, 백구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수진과 도연의 수상한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백구도 밤새 불안해하며 뒤척였던 모양인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밥 먹자. 정희가 사료를 주자 백구는 평소와 달리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입 먹다가 마당 쪽을 계속 신경 쓰며 귀를 쫑긋 세웠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도연의 차 주변을 돌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한 거였죠. 백구야, 왜 그래? 정희가 달려가 보니 백구는 차 트렁크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위험한 게 들어있다는 듯이 말이죠. 또 저래요. 정말 이상해요. 수진이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늙으면 저런다니까. 별거 아니야. 도연이 무덤덤하게 말하며 차에 다가갔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심지어 도연이 트렁크 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는 백구가 뛰어올라 도연의 팔을 물려고 했을 정도였죠. 이게가 뭐야? 도연이 화를 내며 백구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친 모습이었죠. 도연아, 왜 그래? 정희가 놀라서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도연이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자 백구는 그제야 진정했습니다. 오후에 수진과 도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도연이 준비해온 팸플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혼자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어서 이 집에서 아이 키우기엔 너무 크고 관리가 어려워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팔아야죠. 실버타운 입주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라니요? 그리고 실버타운은 애완동물 금지라서.
백구는 다른 곳에 보내야 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구를 어디로 보내려고? 좋은 곳에 입양 보내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도연이 말끝을 흐렸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백구는 민석이가 남긴 유일한. 엄마, 걔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백구가 갑자기 현관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왜 짖는 걸까요? 저게 정말 이상해. 요즘 계속 저래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하는 건 아닐까요? 정희가 말하자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위험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도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살펴보니 도연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그 개가 자꾸 문제예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트렁크 근처에만 가면 미친 듯이 지저댄다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어쨌든 서둘러야 해요. 늙은이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늙은이라니? 정희를 말하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는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해물부터 제거해야겠어요. 도연이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자 정희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거든요. 백구야, 엄마가 뭔가 준비해야겠어.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CCTV 2대를 샀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마당에 설치하기로 했죠.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CCTV를 설치하면서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교묘해도 증거는 남게 되어 있어. 정희가 중얼거리자 백구가 멍멍 짖으며 호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들어오자마자 백구는 또다시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의 손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죠. 왜 저래? 수진이 의아해하자 정희는 백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백구가 계속 냄새를 맡으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혹시 오늘 뭔가 특별한 일 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없었는데요. 그냥 업무 처리하고. 도연이 대답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도연은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녹화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내일 밤에 마지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만 없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도연은 또다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죠. 어머니,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요.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든요. 수진도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 인생도 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딸과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그 개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몸서리쳤습니다. 도연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백구가 계속 도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도연에게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백구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말이죠. 백구야, 너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정희는 민석이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라는 압박 때문에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들의 유품만큼은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리해 줄게.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과 민석,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도연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세 사람이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민석이와 알고 지냈다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도연은 수진과 결혼할 때 아드님은 결혼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뭔가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뒷면에 민석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대학 동아리 MT-민석, 수진, 도연. 13년 전이라는 건 민석이가 죽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그때 이미 세 사람이 함께 다녔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급히 민석이의 일기장을 뒤적거렸습니다. 마지막 몇 장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도연이 그놈이 또 협박하고 있다.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도연이가 여학생들한테 하는 짓을 더 이상 못 본 채 할 수 없다. 증거도 다 모았어. 내일 도연이와 마지막 대화를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학교의 모든 걸 폭로하겠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죽기 바로 전날 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민석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사진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사진 속 도연을 알아보는 것 같았죠. 백구야, 너도 기억하니? 그때 일을? 백구는 사진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도연을 보던 반응과 똑같았죠.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는 더 꼼꼼히 유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차량 번호 34호 5678- 증거요. 성추행 피해자 증언 녹음 파일 USB에 저장. 학교 신고 예정일 2012년 3월 15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가 죽은 날이 바로 2012년 3월 14일이었거든요. 신고하기 바로 하루 전에 사고가 난 거였죠. 이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정희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일찍 들어온 것 같았죠. 어머니, 뭐 하세요? 도연이 민석이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시선이 정희가 들고 있던 사진에 멈췄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아, 그 사진.
오래된 거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 민석이랑 예전부터 알고 지냈구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잠깐 같은 동아리에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도연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정희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렇게 친해 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처음 만났을 때 모른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도연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찍힌 사진을 보면 잊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럼 민석이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네? 정희의 질문에 도연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수진이와 사귀기 전이라 굳이 말씀드릴 기회가. 민석이가 죽기 전날 너랑 만났었니?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 했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석이 일기에 너 얘기가 나와서. 정희가 말하자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기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도연이 또다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도연이 방을 나간 후 정희는 다시 민석이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책상 서랍 맨 뒤편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죠.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 경찰에 넘겨줘. 도연이의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어. 민석.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무언가를 예감하고 준비해둔 거였네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여러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해보니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누군지 알지? 민석아, 내가 뭘 알고 있든 상관없어. 하지만 입을 열면 너부터 끝장이야. 정희는 몸서리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지금과 똑같았거든요. 협박하는 어투도 그렇고 차가운 말투도 그대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오토바이 사고 정도면 완벽하겠지. 술 먹고 혼자 나가다가 사고 난 걸로. 정희는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확신했거든요. 민석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민석이의 마지막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연이 그놈 결국 협박까지 했다. 나를 가만 안 둔다고.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일 모든 증거를 들고 학교에 가서 신고할 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꼭 경찰에 넘겨달라. 민석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남겨뒀죠. 정희는 백구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도연이가 어떤 놈인지.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USB에서 들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증거는 있지만 13년이나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백구야, 너는 그날 뭘 봤니?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때 CCTV 모니터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젯밤 도연이 새벽 3시에 마당으로 나와서 백구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였죠. 평소 같으면 백구를 피했을 텐데 오히려 다가간 게 이상했습니다. 정희가 녹화된 화면을 자세히 보니 도연이 백구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백구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도연만 봐도 무서워 떨던 백구가 그날 밤에는 오히려 도연을 향해 용감하게 짖어댔거든요. 시끄럽게 짖지 마. 그날도 너만 없었으면. 도연의 입모양을 읽은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이라는 건 분명 민석이가 죽은 날을 말하는 거였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거든요. 백구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사고 현장에 가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백구야, 엄마랑 같이 가자. 정희는 백구와 함께 민석이가 사고 난 장소로 향했습니다. 청주 외곽의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죠. 13년이 지났지만 그 길은 여전히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사고 지점에 도착하자 백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미친 듯이 짖어댔죠. 마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뭐가 있니? 백구는 길 옆 절벽 아래쪽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풀숲 사이에 녹슨 차량 부품 하나가 숨어 있었죠. 이게 뭐지? 부품을 자세히 보니 검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고 그 안에 H와 U라는 글자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부품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차에서 떨어진 건가? 정희는 그 부품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백구는 그 부품을 보더니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분명 뭔가 기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뒤를 자꾸 돌아봤거든요. 정희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과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한참 찾았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백구랑 산책했어. 정희가 대답하자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산책이요? 백구가 요즘 이상하던데.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야? 백구는 멀쩡해. 정희가 방어적으로 대답하자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얘기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도연이 갑자기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계약서도 준비해놨거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도연의 수상한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어요. 오늘 사고 현장에 갔다 왔대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미행했던 거였나요? 백구도 문제예요. 자꾸 짖어대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이상하게 반응했대요. 내일 밤에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기로 한 거였죠. 혼자서는 도연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백구야, 엄마랑 같이 가자.
민석이를 위해서.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따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정희는 민석이의 일기와 USB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찾은 차량 부품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정말요? 13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요? 경찰관이 의아해했지만 USB 내용을 들어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내용이네요. 협박과 살인 예고까지. 일단 접수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저희 집에서 살고 있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니까 아직은 티내지 마시고. 혹시 위험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정희가 돌아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도연의 차였죠. 설마. 정희는 급히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백구도 함께요.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검은 SUV도 뒤따라왔습니다. 확실히 미행하고 있는 거였죠. 백구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 같았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지만 평소와 달리 눈빛이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병원에. 정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혹시 정신과는 아니죠? 도연의 말에 정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정희는 백구와 함께 방문을 꼭 잠그고 잤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죠. 백구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정희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화면을 자세히 보니 도연이 백구 밥그릇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 같은 걸 말이죠.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독을. 정희는 도연이 백구 밥그릇에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거든요. 백구의 생명이 위험했으니까요. 백구야, 절대 그 밥 먹으면 안 돼. 정희는 새벽에 몰래 나가서 백구 밥그릇을 비우고 새 사료로 바꿔놨습니다. 도연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아침에 도연이 마당으로 나와서 백구 밥그릇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밥그릇이 비어있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상하네. 분명히 넣어뒀는데. 도연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백구를 해치려 했던 거였네요. 어머니, 백구가 어디 있어요? 도연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던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도연이 거짓 걱정을 하자 정희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식욕이 없을 뿐이야.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으니까요. 백구야, 엄마가 뭔가 더 찾아야겠어. 정희는 민석이가 언급했던 폐공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그곳에 CCTV가 있었다면 혹시 그날의 진실이 녹화되어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공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았지만
건물 모서리에 오래된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혹시 정희는 공장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계셨죠. 아저씨, 혹시 13년 전 CCTV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13년 전이요? 그때면, 그 교통사고 때 말씀이신가요? 경비 아저씨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들이. 그렇구나. 안 됐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도 와서 확인했는데 CCTV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 됐다고 했어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고장난 장비가 아직 있나요? 창고에 있긴 한데 지금은 쓸모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정희의 간청에 못 이겨 창고로 안내해 줬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창고 한켠에 낡은 녹화 장비가 있었죠. 이게 그때 쓰던 거예요. 10년도 넘었으니 작동할 리 없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장비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비용은 제가. 뭘 하시게요? 고철덩어리인데. 혹시 모르니까요. 경비 아저씨는 정희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정희는 그 무거운 장비를 겨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백구도 함께 도와주는 것 같았죠. 집에서 정희는 동네 전자상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오래된 녹화 장비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오래된 거네요. 한번 봅시다. 기술자가 장비를 분해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하드디스크는 살아있네요. 복구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이틀 정도 주세요. 정희는 초조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도연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계속 정희를 감시하는 것 같았고 백구에게도 이상한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 백구 밥을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왜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도연이 억지로 밥을 주려고 하자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전자상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 완료됐어요. 그런데 뭔가 나왔나요? 네, 있긴 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정희는 급히 전자상가로 달려갔습니다. 기술자가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13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석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검은색 SUV가 따라오고 있었죠. 저 차.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차와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거였죠.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기술자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나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번호판 일부가 보였습니다. 34호 56 민석이의 메모와 일치했죠.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 아들을 죽인 증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집에. 알겠습니다. 보호 조치를 취하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민석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볼일 좀. 정희가 대답하자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경찰서 갔다 오셨나요? 도연의 질문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백구와 함께 방 안에서 경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곧 도연이 체포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자정이 넘어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백구가 갑자기 경계 태세를 취하며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정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도연이 큰 가방을 들고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설마 도망치려는 건가? 정희는 급히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이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들어온 거였죠.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왜 다시 들어온 걸까요? 뭔가 계획이 바뀐 것 같았죠. 어머니, 주무세요? 도연이 정희 방문 앞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었고요. 한참 후 도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CCTV로 확인해 보니 도연이 거실에서 또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늙은이가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들고 나갔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였나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새벽에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이 통화를 끝내자 정희는 급히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위험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새벽까지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출근한다며 나갔습니다. 집에는 정희와 도현 그리고 백구만 남았죠. 어머니,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도현이 거실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석이 형과 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연이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 대학교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자 문제로요. 도연의 말에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민석이 형이 그걸 알고 협박했어요.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어렸잖아요. 화가 나서 그날 밤에 따라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해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차로 따라가다가 실수로 오토바이를 쳤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직접 인정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민석이가 죽었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죠.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알아내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석이 형 통장에서 돈을 좀 가져왔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 수진이 결혼 준비하는데 쓰려고. 정희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돈까지 훔쳤다는 건가요? 너 정말. 정희가 분노하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도연이 마당으로 가더니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도연아, 뭐 하는 거야? 정희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게도 모두 사라져야 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도연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정희를 보호하려는 거였죠. 백구야. 백구는 도연의 다리를 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도연이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드디어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몽둥이를 정희에게 겨눴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할머니 죽인다. 진정하세요. 몽둥이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도연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어. 나 혼자만 당할 순 없어. 그때 백구가 다시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균형을 잃는 사이 경찰관이 재빠르게 몽둥이를 빼앗았죠. 체포한다. 도연이 수갑을 차이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민석이의 원수를 잡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죠. 수진아. 정희는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도연이 민석이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돈까지 훔쳤다는 것까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수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CCTV 영상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 정희가 설명하자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쓴 결혼 비용이 오빠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수지는 오열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빠의 원수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절망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니까. 정희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연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민석이를 고의로 쳤다는 것, 그리고 돈을 훔쳤다는 것까지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민석이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할 뻔했어요.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 저는 끝장이었거든요. 도연은 끝까지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안 들어서. 도연의 변명을 들으며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니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됐습니다. 13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인의 원수를 알아보고 끝까지 경계했던 충견의 이야기였죠.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도 위험할 뻔했어. 정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이제 마음 놓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도연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정희는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재판 준비를 위해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어머니,
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정신감정이요? 정의는 당황했습니다. 네,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의는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정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검사의 설득에 정의는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럼 한 번만. 며칠 후 정의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도 함께 데려왔죠. 특별 허가를 받아서 말이에요. 왜 걔를 데려왔어요? 도연이 철창 너머로 물었습니다. 예전의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죠. 백구도 증인이니까. 정의가 말하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백구가 뭔 잘못이야? 처음부터 저를 경계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연이 백구를 째려봤지만 백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도연을 응시했죠. 백구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있었어. 정의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생각했는데?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민석이 형이 증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서 차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받았지?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정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봤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영상에 다 나와 있어. 정의가 말하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인생을 끝장냈다는 거야? 정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내 딸을 속여서 결혼한 이유는 뭐야?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민석이 형 생각이 자꾸 나서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해봐. 가끔 수진이 누나가 형을 닮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려고 했어? 네. 그리고 집도 팔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도연의 고백에 정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계속 방해했어요. 저만 보면 지저대고. 도연이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그 개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복수하려는 것처럼. 백구는 복수 같은 건 모르지. 그냥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야. 정의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도연을 향해 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악몽을 꿔요. 늦었어.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알아요. 그래서 벌을 받을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뭔데? 수진이 누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구한테도 미안하다고. 도연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백구는 도연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면회가 끝나고 나서 정희는 백구와 함께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백구는 정희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처리하러 온 모양이었죠. 엄마. 수진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만났어? 네. 사과한다고 하더라. 믿어져? 글쎄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났어. 민석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정희가 위로하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오빠 돈으로 결혼했다는 것도. 괜찮아. 너도 피해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있잖아. 나랑 백구가. 정희의 말에 수진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백구는 수진에게도 꼬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도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희와 수진 그리고 백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고의적 살인 및 절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판장님, 갑자기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허가합니다. 도연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연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너는 진짜 대단한 개야. 끝까지 주인을 지켰구나. 백구는 도연을 쳐다보더니 한 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라고 하는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석아,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너의 원수를 잡았어. 백구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번 짖었습니다. 마치 민석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도연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거든요. 백구야, 우리 민석이 보러 가자. 정희는 백구와 함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의 납골함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죠. 민석아, 엄마 왔어. 백구도 왔고. 정희가 말하자 백구는 납골함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치 민석이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내가 남겨준 백구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 정말 고마워. 정희는 민석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는 무기징역 받았어. 평생 감옥에서 살겠지. 백구가 납골함을 향해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민석이에게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납골 땅에서 나오는 길에 정희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도 오빠를 보러 온 모양이었죠. 엄마, 먼저 와 계셨네요. 수진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정말로 수진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빠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엄마, 저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집인데. 정희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가 외로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도연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수진이 중얼거리자 백구가 다가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수진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이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백구가 있어서 괜찮았어. 이 녀석이 끝까지 날 지켜줬거든. 정희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백구가 어떻게 도연이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잖아. 아마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그날의 냄새요? 오토바이 사고 현장의 냄새, 도연이 차의 냄새. 그런 것들 말이야. 정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걔는 사람의 감정도 잘 읽어. 도연이의 악한 마음을 느꼈을 거야. 백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백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정말요? 백구가 유명해지겠네. 수진이 신기해했습니다. 충견 백구의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백구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할까? 정희가 걱정하자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팀이 집에 왔습니다. 백구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우와,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PD가 감탄했습니다. 사람을 잘 가려요. 착한 사람은 금방 알아봐.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백구가 처음 도연 씨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처음부터 무서워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오줌까지 쌌거든요. 정희가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낯을 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카메라가 백구를 비추자 백구는 당당하게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백구야, 카메라 무섭지 않니? PD가 물어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백구는 사람보다 똑똑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송팀이 돌아간 후 정희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유명해지겠어. 백구는 정희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이제 늙었잖아. 건강 챙겨야 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도 이제 13살이었거든요. 민석이 일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편히 살자.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충견 백구 13년의 복수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다. 걔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정말 충성스러운 개다 등등의 댓글이 달렸죠. 심지어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엄마, 백구가 정말 유명해졌네요. 수진이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백구는 변하지 않았어. 정희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여전히 온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백구와 함께 민석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민석이의 유품들을 보는 것도 괴롭지 않았어요. 민석아, 내 백구가 정말 대단하지? 너를 위해 복수를 해줬어. 백구는 민석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엄마도 백구도 평안하게 살 거야. 정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석이가 고마워요. 엄마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가서 한 번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희에게 돌아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너도 민석이 보였니? 정희가 물어보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꿈속에서 민석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백구 잘 부탁드려요. 민석아.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석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깨어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백구가 침대 옆에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야, 좋은 꿈 꿨어. 민석이가 나왔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의 손을 하찼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민석이도 그걸 원할 거야.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작은 공감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